요즘 한동안 그리고 지금도 일본 자본시장을 술렁이게 하는 소식이 있습니다. 일본은 물론 세계 최대 편의점 세븐일레븐이 8월에 캐나다 경쟁사 알리멘타시온 쿠시타르로부터 인수 제안을 받았다고 하죠. 이 딜이 만약 성사된다면 일본 기업이 외국으로 팔려나가는 역사상 최대 규모가 될 거예요. 이 소식에 일본의 반응은 충격 그 자체입니다. 아니 다른 데도 아니고 그 국민 기업이 외국에 팔려갈 신세라니 라는 거죠. 이게 다 슈퍼 엔저와 맞닿아 있는 현상인데요. 아니 보통 엔저는 호황을 가져온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여러분, 통화 가치라는 것 곧 국력입니다. 국력이 떨어진 국가의 기업이라면 무너질 수도 있는 거겠죠. 세븐일레븐과 엔저는 무슨 관계일지 딥다이브 해보겠습니다. 엔저, 여러분 다 아는 얘기잖아요. 이거 하루 이틀 얘기 아니죠? 한창 엔저라서 일본 여행 가신 분들 주변에 진짜 많더라고요. 저만 안 갔어요. 그럼 왜 엔저가 일어났나 혹시 아시나요? 기본적으로는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 때문이에요. 지금 기준금리를 비교해보면 미국은 5%대인데 일본은 계속 마이너스이다가 좀 올려서 이제야 0.25%이거든요. 근데 한국이 얼마예요? 3.5%.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 금리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벌어진 상황이죠. 그럼 왜 이렇게까지 벌어졌을까요? 일단 미국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아주 빠르게 올렸습니다. 더 큰 이유는 일본이 너무 금리가 낮은 거예요. 일본은 거품 경제가 90년대 초반에 꺼지고 장기간 경기 침체에 빠지면서 이 경기를 다시 끌어올리려고 했죠. 그래서 1999년부터 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확 낮췄거든요. 금리를 낮추면 시중에 풀리는 돈이 늘어나니까는 좀 경기가 살아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경기가 살아나기는커녕 오히려 초장기 침체에 빠졌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금리를 다시 올리지도 못하고 계속 제로였다가 마이너스였다가 이렇게 갔던 거예요. 돈은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요? 금리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르겠죠? 금리가 아주 싼 엔화로 돈을 빌려서 금리가 높은 미국 채권을 사고 아주 경기가 좋은 엔비디아 주식을 사고, 그럼 어떻게 돼요? 일본에선 돈이 빠져나가죠. 일본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 게 엔저입니다.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일본 수출 기업들은 아주 신나죠. 2020년에 1달러가 100엔 정도였어요. 100달러어치를 수출해서 팔면 1만 엔이고 1만 달러어치를 팔면 100만 엔이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환율이 160엔까지 갔다가 그나마 좀 내려온 게 146엔이거든요. 100달러가 14,600엔, 1만 달러면 146만 엔. 그러니까 똑같이 팔아도 훨씬 더 많이 남게 되는 거죠. 도요타 같은 수출 기업은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두고 있고요. 관광 산업도 대호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일본은 만성적인 디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가 떨어지는 현상이 있었는데요. 이제 일본에서 다시 막 물가도 들썩거리고 엔저 호황이다 라고 다들 얘기를 했죠. 그런데 엔저 호황 과연 좋기만 할까요? 이거를 반대로 보면 엔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는 일본이 바겐세일을 당하는 거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일본 여행 가면 막 싸다고 하잖아요. 어머, 음식값도 싸고 핸드백 값도 싸고 위스키 값도 싸고 심지어 아파트도 싸게 보여서 외국인들이 요즘 일본 아파트 많이 쇼핑하잖아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좋지만 일본 국민 입장에서 보면 수입 물가 뛰고 원자재 값 뛰고 다 뛰는데 도대체 어디가 엔저 호황이야? 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겐세일 당하고 있는 게 또 있었어요. 바로 일본 기업이죠. 일본은 워낙에 보수적인 사회라서 이렇게 멀쩡한 일본 기업이 지분을 통째로 외국 회사에 넘기는 그런 M&A는 정말 드뭅니다. 그런데 지금 엔저잖아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세븐일레븐 모회사인 세븐앤아이 홀딩스의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돈으로 52조 원 정도 되거든요.
여길 사겠다라고 나선 쿠시타르. 시총이 우리 돈으로 77조 원 정도 돼요. 이렇게 보면은 쿠시타르가 더 큰 회사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매출을 보면 세븐일레븐이 오히려 더 높아요. 그리고 편의점 점포수 세븐일레븐이 5배 정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세븐일레븐 전 세계 편의점 수가 8만 5천 개고 쿠시타르가 운영하는 서클K는 16,700개밖에 되지 않죠. 그러니까 더 작은 기업이 더 큰 곳을 사겠다고 나선 거예요. 왜냐? 주가는 오히려 더 싸니까. 사실 세븐일레븐이 이 인수 제안에 응할 가능성? 솔직히 별로 크진 않다고 봐요. 왜냐? 여기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편의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일본의 문화, 생활 필수품 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세븐일레븐 일본 내 점포가 2만 1,000개가 있는데요. 매일 약 2천만 명이 세븐일레븐을 찾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세븐일레븐에서 판매하는, 그러니까 오니기리라고 부르는 주먹밥만 연간 20억 개라고 해요. 세금도 여기서 낼 수 있고요. 전기요금도 낼 수 있고요. 뭐 복사, 인쇄, 소포 발송, 그리고 은행 ATM기 이용 등등 정말 각종 서비스가 여기서 다 이루어집니다. 지진 같은 재난 상황이 되면은 이 세븐일레븐 편의점이 음식과 물을 주민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생명줄 역할까지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 처한 일본 기업이 세븐일레븐만일까요? 화장품 브랜드 시세이도, 외식 체인 운영하는 젠쇼, 그리고 라면으로 유명한 니신 식품 홀딩스, 맥주 회사 삿포로 같은 곳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제2의 세븐일레븐 찾기에 나선 거죠. 아까 말했듯이 통화 가치는 곧 국력입니다. 그 나라 경제 규모를 따지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GDP, 국내 총 생산이잖아요. 이거 뭘로 따져요? 달러로 비교하죠. 똑같은 상황에서도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은 그 나라 경제 규모가 쪼그라드는 셈이 됩니다. 그리고 세븐일레븐에서 보듯이 통화 가치가 이렇게 뚝 떨어지면 우량 기업이더라도 해외 투자자의 먹잇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런 사례는 역사적으로 상당히 많죠.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35년 전에 있었습니다. 당시에 일본 전자제품 그리고 자동차 이런 게 미국 시장을 완전히 휩쓸었잖아요. 그래서 1985년에 미국이 어떻게 했냐? 일본, 영국, 서독, 프랑스 재무장관을 다 뉴욕 맨하튼에 있는 프라자 호텔로 집합시켰어요. 니네가 너무 물건을 우리한테 많이 팔아서 너네는 흑자, 우리는 적자잖아? 그러니까 안 되겠어. 이제 우리 물건, 미국 물건 좀 너네가 사가 라고 한 거예요. 미국 물건 가격이 일단 싸야 사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환율을 조정하자라고 한 게 프라자 합의였고요. 원래 1달러에 250엔이던 환율이 프라자 합의 이후 120엔이 됩니다. 이 1980년대 후반은 일본 거품 경제의 정말 절정기였거든요. 정말 돈이 흘러 넘치던 시절이었어요. 게다가 엔화 가치가 이렇게 높죠. 미국이 너무 싸 보이는 거예요. 1989년 9월에 전자회사 소니가 영화 제작사 컬럼비아 픽처스를 34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발표합니다. 미국이 정말 난리가 났어요. 아니, 컬럼비아를 산다고? 그건 미국 영혼을 사는 짓이야? 라는 반응이 나왔어요. 근데 미국 언론과 사회가 하도 난리니까 그걸 바라보는 일본인들도 불편한 거예요. 뭐야, 우리 아시아인이라고 지금 차별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 일본 아사히 신문이 쓴 사설이 있는데 그 내용을 읽어드리면, 오늘날 미국에서 배짱이를 본다. 미국은 번 것보다 더 많이 썼고 통화가 약화됐고 그래서 이제 외국인 투자자의 공격에 직면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 어때요? 이게 바로 고스란히 일본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지금 한국 원화도 달러당 1,300원 그렇고 막 1,400원까지 오를 때도 있었고 이렇게 원화 가치 떨어지면 한국 기업도 그렇게 되나요? 해외 기업의 먹잇감이 되는 건가요?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럴 가능성 없다고 할 수 없죠.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주가입니다. 요즘 밸류업 하잖아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주가를 제대로 끌어올리지 못하면은 그 기업은 언제든지 다른 기업의 먹잇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를 올리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환율에서 보면은 한국 원화 가치가 어떻게 될까? 사실 단기 예측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보자면 어느 정도는 생각할 수 있죠. 환율은 두 나라 통화 가치의 상대적인 비교니까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야 되죠. 그러니까 미국과 우리나라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어느 나라 경제가 더 잘 나갈까? 어느 나라 경제에 사람들이 더 투자하고 싶을까? 이걸 생각하시면 환율에 대한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딥다이브 한애란이었습니다.